만일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즉,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같은 문제들도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행복하게 느끼는 것, 즉 진심으로 웃는 것이다. 행복은 불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도적인 선택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 떠나보라. 당신의 의식을 방 한쪽 천장 구석에 올려놓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투사해보도록 노력하라. 이제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자, 이제 다른 것을 해보자.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기분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현재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이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잠시 생각해보자. 마음은 민첩하게 작동하는가? 당신은 마음 작동에 관한 연습과 이 연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빨리 생각해보는 것 중 어느 쪽을 할까 하고 망설이는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가? 당신이 방금 체험했던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 또는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부른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대대로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아의식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아의식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도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검토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도를 그들의 행동에 투사하고는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잠재 능력을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한다. 다행히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을 검증할 수 있고 이것이 현실에 기초를 둔 것인지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여건에 영향받고 조절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앞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보자.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비참하여 말만 들어도 전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의 부모, 형제와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아니면 구원된 사람 중에 끼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고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을 받았다. 어느 날 그가 작은 감방에 홀로 발가 벗겨진 채로 있을 때 자신이 후에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 자유라고 명명한 상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그의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손상받지 않을 수 있었다. 수용소의 모든 일들에서 영향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 사이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 프랭클은 자신이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다른 상황을 투사해 보곤 하였다. 그는 마음의 눈을 통하여 강의실에 서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지독한 고문을 통해 얻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는 기억력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인 각종 자기 훈련을 통해 처음에는 겨우 싹튼 정도에 불과했던 작은 자유를 점점 크게 만들어 마침내 그를 수감하고 있던 나치 감시자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육체적 자유와 환경의 선택권이 있었지만 프랭클은 이보다 더 많은 참된 자유와 선택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다 큰 내적인 힘까지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주위에 있는 동료 수감자뿐만 아니라 몇몇 감시병들까지도 감화시켰다. 그리고 수감으로 받은 고통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프랭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아의식이라는 인간의 첨부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첨부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자아의식과 더불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은 처해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또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자각으로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나아가 이것은 사상과 행실이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우리는 또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다. 독립의지는 다른 모든 영향력을 무시하고 오직 자아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첨부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일지라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동물들은 본능과 훈련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이 책임지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만 동물에게 훈련시키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즉 동물은 지시할 수 없으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다. 사실 동물은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천부적인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과 훈련으로부터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본능과 조건화, 주위의 상황,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며 동물처럼 산다면 우리 역시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프랭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하면서 정확한 자기 패러다임을 기술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습관인 주도적인 삶의 습관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주도성이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책임감이란 말을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주도적인 사람은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위기, 주변 여건, 무슨 영향 때문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주도적인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에 기초를 둔 스스로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이지 기분에 좌우되고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이다. 그런데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의식적인 결정이나 태만이 그것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반사적이 된다. 반사적인 사람은 종종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다고 느낀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들의 태도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날씨 자체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양질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날씨가 그 작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적인 사람은 사회적 날씨에 해당되는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즉,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잘 대해줄 때 그들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만일 주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이 된다. 반사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며 타인의 약점이 본인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둔다. 가치보다 충동을 하위에 두는 지혜는 주도적인 사람의 본질이다. 반사적인 사람은 기분, 분위기, 조건, 주변 여건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반해 주도적인 사람은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주도적인 사람 역시 외부 자극, 즉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이나 반응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지난 여러 해 동안 받은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돌려왔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언젠가 내가 세크라멘토에서 주도성을 주제로 강연할 때 청중 속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청중의 수는 아주 많았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아보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당황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중하기가 어려웠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휴식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휴식 시간이 되자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한 남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해주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는 결코 감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저의 잘못만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는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 고통을 때때로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가 죽기를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강단에서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고통을 줄 수 없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나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권한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마침내 제가 그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싫은 일과 비참함조차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감옥에서 석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풀려났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 방식 때문이다. 물론 우리에게 무언가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를 입힘으로써 슬픔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품, 즉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가 겪는 힘든 경험들은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적 힘을 개발해주는 시련이다. 이는 또 장차 닥칠 어려운 여건을 다스리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력도 키워준다. 프랭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개발하여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또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들이 저술한 자서전은 그러한 개인적 자유로의 변화 능력이나 그것이 감옥 문화나 포로에게 미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우리 주변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불치병을 앓거나 심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고결함이란 얼마나 감동적인가. 고통을 초월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삶을 의미있게 하며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들보다 깊고 지속적인 감명을 주는 것은 없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 세 가지 중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에게 발생한 일을 통한 경험적 가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가치, 불치병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하는 반응인 태도적 가치 등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온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 중심적 가치 중 최고의 가치는 패러다임 혹은 재구성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들은 종종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만들어준다. 즉 이러한 역경은 세상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전반적인 가치 기준을 새롭게 바꾸도록 한다. 이 같은 시각의 개선 확대는 우리 모두를 향상시켜주고 고무시켜주는 태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며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결국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이지 그들 스스로 문제거리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원칙을 따르며 필요한 일은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유형이다. 우리 집에서는 무책임하게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일을 시작해 주기를 바라거나
해결책을 내놓기만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설령 그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라고 말해준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것이다. 주도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비록 경우에 따라 이 주도성의 능력이 눈에 띄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도적 성향을 높이 평가해주면 이들에게 사회적 거울로부터 나오는 왜곡되지 않는 하나의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능동적 행동과 피동적 행동. 어떤 일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크다. 그 차이의 정도는 효과성에서 25%나 50%만 나는 것이 아니라 5000% 이상 난다. 특히 영리하고 사려 깊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 그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만일 남에게 끌려가기를 기다린다면 피동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장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현실의 직시. 바로 그것이 긍정적 사고와 주도적 사고 간의 차이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더라면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환경 결정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주도적인 말을 하라.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따라서 태도와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자아의식을 사용해보면 그 바탕에 깔린 패러다임을 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측정 기준이 된다. 그 예로 반사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책임감이 없다.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또 시간도 없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제한된 시간이 나를 통제한다. 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 주위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앞에서 소개한 말들은 결정론에 입각한 기본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책임 전가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사적인 말이 가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바로 자성예언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패러다임을 굳게 믿고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건을 다른 사람, 주위 환경,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 탓으로 돌린다. 어떤 세미나에서 주도성의 개념에 관해 강연을 할 때 한 참가자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티븐, 나는 당신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천차만별입니다. 내 결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 대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하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녀에게 잘해주세요. 희생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감사하세요.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모든 선진사회에서 출판되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사랑을 행동하는 동사로 본다. 그런데 후진적이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으로 본다. 이들은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의 각본은 우리를 감정의 동물이기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게 한다. 이 각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는다. 만일 감정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감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동사로 만든다. 사랑은 당신이 행하는 그 무엇이다.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을 받고도 모욕을 주거나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 만일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사랑을 생각해보라.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가치다. 주도적인 사람은 감정보다 가치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사랑이란 감정은 회복할 수 있다.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자신의 주도성 정도를 자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광범위한 관심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예컨대 자신의 건강, 자녀, 직장, 외채, 핵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관심의 원을 그리고 모든 관심의 영역을 그 안에 포함시켜보자. 이렇게 원안의 관심 영역을 써 넣음으로써 특별한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관심이 없는 영역과 구분할 수 있다. 관심의 원에 들어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통제력, 즉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들을 더 작은 영향력의 원 내에 둠으로써 전자와 구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주도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영향력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들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은 영향력의 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적극적, 확장적 특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반사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관심을 다른 사람의 약점, 환경상의 문제, 자신이 통제 못하는 여건 등에 집중한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영향력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들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은 영향력의 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적극적, 확장적 특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반사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관심을 다른 사람의 약점, 환경상의 문제, 자신이 통제 못하는 여건 등에 집중한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대상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비난하고 책망하는 태도, 반사적인 말, 피해의식의 증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대상에 집중하면 부정적, 즉 소극적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자신의 영향력권 내에 있는 것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영향력의 원을 축소시킨다. 관심의 원 안에 있는 대상에 노력을 집중하면 이것들은 자신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는 셈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첫 번째,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 두 번째,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세 번째,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과거 상황이 만든 현실과 같은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우선 이 세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현재의 영향력 원내에 있는 해결책부터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습관을 다룸으로써 해결된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영향력의 원한에 있는 것으로 습관 1, 2, 3인 개인의 승리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습관 4, 5, 6에 해당되는 대인관계의 승리이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같은 문제들도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 이제 다음 기도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함께 음미해보자. 주여, 저에게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옵고 그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가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어떤 것이든 해결의 첫 단계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바꾸며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의 모두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 영향력의 원 확대. 혹자는 주도적이란 말을 밀어붙임, 공격적 또는 비정함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도적인 사람은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들은 현명하고 가치 지향적이며 현실을 파악할 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간디를 보라. 그는 자신의 반대파들이 의사당에 모여 대영 제국의 인도 국민에 대한 탄압을 성토하면서 그가 그들의 관심의 원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영향력의 원을 농민들에게 넓혀가고 있었다. 그 결과 간디에 대한 지지, 신뢰, 믿음의 열기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간디는 비록 아무런 공식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도 갖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열정, 용기, 단식, 도덕적 설득을 통해 영향력의 원을 확대했고 마침내 3억 인도인을 지배하던 영국을 무릎 꿇게 하였다. 기대와 결의. 우리의 문제가 어떤 원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기대인 것인지 결의인 것인지 알아보면 된다. 우선 관심의 원은 기대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사장이 저런 독재자만 아니라면 내 남편이 좀 더 무던한 사람이라면 만일 내가 학위를 가졌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말을 잘 듣는다면 이에 반해 영향력의 원은 결의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더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나는 좀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등과 같이 초점을 내적 선풍과 결의에 맞춘다. 만일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큰 문제이다. 외부의 것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의 변화 패러다임은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향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기 이전에 반드시 외적인 것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여 변화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보다 현명할 수 있다. 나는 보다 부지런할 수 있다. 나는 보다 창조적일 수 있다. 나는 보다 협력적일 수 있다는 식이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주위 여건, 제약 조건 등을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과 될 수 있다는 결의에 노력을 집중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자. 만일 내가 계속해서 아내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실제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는 책임이 없고 아내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상황에 집어넣고 올가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줄어들게 한다. 아내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아내로 하여금 자기는 결점이 많아 개선이 힘든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은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행동보다 더 나쁘게 작용한다. 그 결과 이 같은 상황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 만일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즉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한다. 아내를 나에게 맞게 개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바람직한 남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내도 내가 보여주는 주도적인 본보기의 영향력을 느끼고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반응하든 하지 않든 나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나 자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여기에는 더 나은 경청자가 되는 일,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일, 좀 더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일, 보다 협력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는 일 등이 있다. 이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행복하게 느끼는 것, 즉 진심으로 웃는 것이다. 행복은 불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도적인 선택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현재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와 실수. 우리가 삶의 초점을 영향력의 원에 맞추기에 앞서 관심의 원 안에 있으며 심사숙고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결과와 실수이다. 우리에게 행동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결과는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므로 관심의 원안에 속한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도 관심의 원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우리는 실수를 취소할 수 없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실수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 방법은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수정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성공은 실패의 다른 한편에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또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실수이다. 이런 경우 흔히 자기 기만과 자기 정당화의 길을 택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게다가 이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고 정당화시키며 나아가 부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다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도 우리 자신이 범하는 실수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수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문 독사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면 몸 전체에 독이 빨리 퍼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즉시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고침으로써 이 같은 실수가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 스티븐 코비는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누구나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오하지만 단순한 가르침을 펼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대통령에서 유치원생까지 가르친 교사였고 조직 컨설턴트이자 저자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47개국에 지사를 두고 개인과 조직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프랭클린 코비사를 공동 설립했다. 유타 주립대학교 헌트먼 경영대학원에서 종신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리더십 분야 총장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대표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20세기 들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비즈니스 서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 베스트셀러로는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칙 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등이 있다.